1967년 6월 5일은 세계 역사를 바꾼 한 작은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랍 국가로부터 이렇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의 나셀, 군사 쿠데타로서 정권을 잡았던 군인 출신 이 나셀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홍해로 나가는 그 항만을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과 서로 연락해가지고 우리 같이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50년 6월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아주 이 곤란한 지경에 몰린 것이 당시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집트가 이 항만 봉쇄를 했는데 저것을 좀 풀어주도록 이스라엘은 기대를 했는데 존슨 대통령은 협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사활이 걸린 위기로 몰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항만 봉쇄를 하면은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이스라엘 안에 무슨 주 이스라엘 미군이 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외국 군대를 자기 영내에 주둔시킨 적은 없습니다. 다만 프랑스나 영국, 미국의 도움은 받았죠. 군사적 도움은 받았죠. 이때 이스라엘 3군 참모총장은 이스하크 라빈 수상이었습니다. 라빈 수상. 라빈 수상의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이거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로 이스라엘 내각이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면은 또 그 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고 자기는 군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이거 과연 전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느냐 해서 초조하게 지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국가가 전쟁을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것이 얼마나 모험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967년 5월 28일 이스라엘 이제 가기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가기는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이 강요회의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투표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9대 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 결심을 또 하지 못했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불리해지겠구나. 이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에서 보통 큰 요소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 하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적의 편이라 하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도 그런 생각을 매일 할 겁니다. 시간이 내 편이냐 아니면 미국이나 한국 편이냐.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는 레비 에시콜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이 애꾸눈을 가진 전쟁을 하다가 눈 하나를 잃었던 모셰 다얀 장군이었어요. 라빈은 당시에 3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3군 총참모장. 이스라엘에서는 육해공 따로따로 참모총장 있지 않고 한 사람의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이스라엘 공군이 먼저 아침 8시 정도, 즉 출퇴근에 해서 교대 시간에 이집트의 공군 비행장이 아침 교대 시간을 맞았을 때, 교대에는 그 조종사들도 포함되겠죠. 정비사도 포함되겠죠. 원래 교대 시간은 좀 어수선합니다. 그 시간을 틈타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 공군 비행장을 공습을 합니다. 완전히 무방비로 당했습니다. 이집트가. 레이더를 피해서 쭉 우회를 해서 쳤는데 약 300대의 이집트 전투기가 활주로 해서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활주로 해서 떠보지도 못하고. 이 전투기는 육상에 있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공중에 떠올라야 이게 전투가 가능하니까요. 뜨지도 못하고 활주로 해서 이집트 공군력의 거의 대부분이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 6일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개전하고 나서 30분 만에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동은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전장은 시나이 반도였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사막인데 사막에서 육군이 공군력의 의무를 받지 못하면은 완전히 탱커도 전투기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공군력을 상실했으므로 그러나 일단 전쟁이 일어나니까 시리아와 요르단이 이집트 편에 서서 참전을 했습니다. 1대3으로 싸웁니다. 1대3으로. 이럴 때 이 전쟁 직전에, 이 6.1 전쟁 직전에 있었던 비화가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취재에 의하면은 그때 이스라엘은 이미 핵폭탄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도와줘서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불리할 것이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즉 이집트가 우리를 기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몰래 들어가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악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핵폭탄을 하나 터뜨리자. 핵폭탄을 터뜨리면은 그 위력을 알고는 이집트가 덤비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보내고 양동작전을 하고 현장에 지휘소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마지막에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이도 그런 식으로 핵폭탄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한미군이 연습을 한다든지 한미군이 군사력을 집중시킨다든지 해서 김정은이 보기에는 한미군이 나를 칠 것 같다, 북한을 칠 것 같다고 오판을 한다면은 실제 칠 일은 없지만 오판을 한다면은 자기들이 먼저 핵을 쏜다 이거죠. 핵을 먼저 쏘든지 아니면은 핵폭탄을 서해나 동해에서 실제 핵폭탄 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것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또는 백령도를 쳐서 점령하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은 한국군이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반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핵폭탄을 쓰는, 이것은 실전에 쓰는 건 아니지만은 위협용으로, 위력 과시용으로 핵폭탄을 실제로 터뜨리는 이런 실험을 할지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서해에서 핵폭탄이 터졌다 하는 것을 우리 그때 한국 사람들이 알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패닉 상태로 빠지든지 우리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자고 한다든지. 그때 국가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북한의 인질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로 몰리니까 핵폭탄을 과시용으로 한번 쓰려고 했다. 근데 이 6.1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야 시나이 반도도 차지해버리고 거긴 기름도 났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을 다 수복해버리고 그 다음에 시리아는 골란고원에서 쫓아내버리고 해서 이 6.1 전쟁으로 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한 3배로 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용맹성 1대3으로 싸워서 6일 만에 이겼다. 특히 공군력과 기갑부대의 맹활약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권위가 아주 높아졌죠. 그러나 여기에 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또 무슨 고민이 생겼느냐. 이스라엘은 약 100만 명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골치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6.1 전쟁으로 더 심화된 거죠. 지금 이거 언제 해결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6.1 전쟁은 또 다른 비극을 하나 그 안에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주 비참하게 진 이집트의 영웅 나셀은 그 3년 뒤에 죽었습니다. 아마 홧김에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일찍 죽었어요. 그 다음에 후임자가 된 사람이 사다트 대통령입니다. 사다트가 절치부심합니다. 이제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지 해가지고 계획을 하다가 드디어 1973년 10월, 이제 10월입니다. 10월 초죠. 10월 초에 이스라엘을 쳐서 유명한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4차 중동전쟁은 67년에 6.1 전쟁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세계 역사에 끼쳤습니다. 우선 이 4차 중동전쟁, 이번에는 이집트의 기습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걸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늦게 알았어요. 사전에 알긴 알았는데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최소한 3, 4일 전에 알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예군의 동원령을 내리고 준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 알았느냐? 8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든지 이 정보기관이 사전 예측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럼 8시간 전에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좋다. 옛날처럼 그때는 골다 메이어 여자 수상이었습니다. 여자 수상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아주 어려운 결심을 하나 합니다. 8시간이니까 지금이라도 비행기를 띄워서 지금 시나이로 쳐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집트군을 때리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먼저 공격하면은 미국의 여론이 악화되어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없다. 이분은 우리가 얻어맞자 알면서도 얻어맞습니다. 8시간 뒤에는 이집트가 친다는 것을 알고도 선제 공격하지 않고 얻어맞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얻어맞는 선택을. 다만 요 8시간 사이에 비상을 걸어서 예비군을 동원합니다. 예비군. 지금 이스라엘의 현역은 약 17만 명. 예비군은 그 한 3배쯤 됩니다. 예비군을 동원할 시간은 있었어요. 그러나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습을 당해버린 거죠. 이때 시리아도 똑같이 참전했습니다. 양면작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란고원과 시나이. 그래서 한 5, 6일 정도는 이스라엘이 코나로 몰렸습니다. 6일 전쟁과 달리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거 당하는 거 아니냐. 이때 이스라엘이 다시 핵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핵무기를 써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용 계획을 점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핵폭탄 갖고 있다는 말을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400개 정도가 있고 그것을 발사할 수 있는 정밀한 미사일도 있다. 완벽한 핵 강국이다 하는 것은 이제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코나로 몰렸다가 얼마 전에 죽은 샤론 장군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부대가 역공을 펴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집트 쪽으로 쳐들어가는, 말하자면 우리가 서울을 공격하면 우리는 평양을 공격한다는 식으로 이 이집트 영내로 쳐들어가는 이 대반격 작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집트가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휴전을 하게 됩니다. 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다트는 실패한 것이냐? 전쟁을 해서는 별로 얻은 게 없었어요. 사다트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얻은 게 많았습니다. 이집트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거의 대등한 게임을 할 정도로 컸구나. 아랍 세계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자존심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그리고 이때 유명한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산유국들이 이집트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들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줄이든지 끊든지 하는, 그러면서 석유값을 4배로 올리는 제1차 석유 파동이 1973년 10월 전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한국이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중화공 건설을 계속 밀고 나가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공업국이 되는 기초를 그 위기 돌파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4차 중동 전쟁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화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방 때리고 한 방 얻어맞아 놓으니까 이제는 협상이 가능한 것이죠. 이 권투를 할 때 한 방 맞으면은 기분이 되게 나쁘지만은 한 방 또 때리면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는 한 방 얻어맞고 한 방 때린 다음에 그거 정신 상태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어쨌든 이집트가 컴플렉스를 벗고 이제는 당당하게 이집트하고 협상을 하고, 그때 중재를 한 사람이 카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다트와 백인 이스라엘 수상 2사람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평화협상을 해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화해를 합니다. 국교도 정상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6일 전쟁에서 빼앗아갔던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중동에서 최소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우호 국가처럼 됐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가장 라이벌이었던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화해시킨 것이 카터의 가장 큰 공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90년대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의 그 아라파트 의장과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라빈 총리였습니다. 라빈은 국방장관은 하지 않았지만은 육군 참모총장으로 퇴역을 해서 그 다음에 주미 대사로 갔다가 돌아와서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상할 때 유명한 엔테베 구출 작전을 펴니다. 그게 1976년이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정권을 놓쳤다가 90년대 들어오면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리쿠드 당인데 노동당이라고 그러죠. 노동당입니다. 리쿠드 당은 다른 정당이고 보수 정당이고 이 노동당이 사회민주적 정책을 펴는 정당인데 90년대 되면은 시몬 페레스와 라빈 두 사람이 아라파트와 밀담을 하고 해서 소위 오슬로 프로세스라는 걸 통해서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 시작하고 그 덕분에 아라파트, 시몬 페레스, 라빈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비로소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넘쳐날 때였습니다. 그게 1995년이었습니다. 저는 1995년 10월에 라빈 수상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라빈 수상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미리 다 허가를 받아서 갔는데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면 어느 공항을 거치느냐 하면은 일단 프랑크푸르트에 가야 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이스라엘 국적 항공기를 타야 되는데 그 터미널은 한 구석에 저 창고 같은데 별도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짐을 가지고 갔더니 이스라엘 항공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항공사 직원인지 군인인지 모를 정도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지 왜 가십니까 해서 저는 라빈 수상 인터뷰하러 갑니다 하면 잘 봐줄 줄 알았더니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일단 이 백에 든 걸 다 여기 쏟아 놓으십시오 하더니 이 탁자 위에다가 전부 다 엎어가지고 다 쏟아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수상을 만난다고 하니까 더 치밀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빈 수상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1995년 11월 초의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라빈 수상 국방장관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방장관실이 텔아비브에 있었어요. 거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면서 제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검색을 별로 안 합니다. 저에 대해서. 그 앞날에도 국방성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검색을 아주 소홀히 하더라고요. 이렇게 위험한 나라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스라엘은 그 군인들이 휴가 갈 때도 다 완전 무장해서 갑니다.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집에 휴가 갑니다. 발사할 때는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도 총기 사고 별로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참 경호가 소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라빈 수상 그때 이미 할아버지 같았어요. 70대를 넘긴 사람이에요. 이분이 전해에 한국을 방문해서 김영삼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고 해서 이스라엘과 한국 관계가 아주 좋아질 때였습니다. 또 박정희 시대 때 라빈 육군 참모총장 자격으로 한국에 와서 박 대통령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인터뷰를 하고 헤어져서 저는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출국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3시간 먼저 가야 돼요. 나갈 때 얼마나 또 조사를 하는지.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로 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루를 쉬다가 대한항공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더니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택시 운전사가 몇 시간 전에 라빈 수상이 암살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암살되었다고. 그 하루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사이에 어떤 집회에서 유대인 청년으로부터 등 뒤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왜 아라파트하고 협상을 하느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극우 유대인 원리주의자죠. 그러니까 라빈 수상은 동족 손에 죽었습니다. 동족 손에 죽었습니다. 그때 라빈 수상이 살아있었더라면 아마 아라파트와 협상이 잘 풀렸지 않았을까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빈 수상을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기자가 되었습니다. 라빈 수상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가서 드렸습니다. 북한 강제수용소의 참상에 대해서 월간조선에서 쓴 기사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제가 그걸 라빈 수상한테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겪은 유대인들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가를 잘 알 것이다.
아우슈비츠는 없어졌지만 그 똑같은 게 북한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잘 읽어보시고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좀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무슨 외교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라빈 수상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책상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유대인이 당한 것은 세계 어떤 인권 탄압이나 학살과는 질이 다르다. 그것은 다른 학살과 비교할 게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일단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제4차 중동전쟁, 73년, 제3차 중동전쟁, 67년에 일어났던 6.1전쟁 50주년을 맞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인터뷰했던 그 인자한 모습의 라빈 수상, 군인 출신 총리.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꼽으라면 보통 벤구리온 건국 지도자, 그 다음에 라빈 수상을 꼽습니다. 유대인 청년의 손으로 목숨을 잃은. 그분도 총을 맞고 나서 병원으로 실려갈 때 누가 옆에서 괜찮습니까? 하니까 난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에 총을 맞고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두 분 다 역사의 짐을 지고 뚜벅뚜벅 걸어갔던 사나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